그 우수한 그 찻잎이 나오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춘 토질, 온도, 습도, 물 상태, 일조량, 해발 높이 등 모든 조건이 한국에서 이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그 대미가 좀 차씨를 흥덕왕이 화계동천에 지금의 상계사 이런 얘기였습니다. 심게 했다면은 어딘가의 기록에서 그 당시 어딘가의 기록에서 그 찻잎을 이용해서 차를 마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딱 주목해야 되는 분이 누구나 하겠으면 쌍계사에 와서 오랫동안 주석을 하면서 쌍계사를 크게 그 일으켰던 진감해소선사, 진감선사입니다. 진감선사가 840년에 쌍계사로 들어와가지고 옥천사를 씌웁니다. 처음에 옥천사를 씌워요. 나중에 쌍계사가 됩니다. 그리고 850년에 죽습니다. 10년 동안 그 쌍계사에 들어와 계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차종자를 심은 게 828년에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28년에 심었으면 진감선사는 쌍계사에 계시면서 분명히 그때 대령이 가지고 온 차씨를 심어서 나온 찻잎을 자기가 이용을 했을 거라. 과연 그 이용을 했느냐? 마침 뭡니까? 쌍계사에 가면은 고은 최천이 짓고선 진감선사 대공탑비가 남아있죠. 그게 국보 47호 남아있습니다. 그게 진감선사가 쌍계사에 와서 어떤 식으로 생활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감선사가 이 찻잎을 이용을 한 흔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그 제가 정땅땅땅 찍고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한 명을 공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 소채, 섬나무로 불을 지피고 가루로 만들지 않은 채로 끓이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것이 무슨 맛인지 알지 못한다. 뱃속을 지킬 뿐이다라고 하였다. 여기 진감선사 대공탑비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여기에서 한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예사로 생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명이가 중국 차라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가져온 차씨를 심어서 나온 차가 한명이죠. 그게 한명이죠. 예.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의 자생적인 차가 있었기 때문에 한명이 될 수 없죠. 그럼 지금 이 차하고 다른 자생차가 있었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갱덕왕 때 중남사가 3일 중구절에 사마령 미륵 세종께 바친 차는 우리의 자생차입니다. 그건 우리 자생차이기 때문에 한명이 될 수 없죠. 한명은 중께서 들어온 찻잎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대령이 가지고 와서 흥덕왕이 심게 한 그 차에서 나온 찻잎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언급을 안 해. 놓쳐버렸어. 이 한명이 바로 그 차다 하는 걸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감선사 앞만 봐도 진감선사가 분명히 그때 그 찻잎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한 흔적이 없어. 중국 사는 찻잎을 마시다 그게 한명이 나오는데 중국 찻잎을 가져와서 바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심은 차 이름이 한명이다, 한명. 자, 이제 그래서 이 진감선사는 그 찻잎을 이용해서 이분 선사니까 참선을 하신 분이니까 자선 인류의 정신이 바로 저는 최초로 자선 인류의 정신을 자선 인류의 참선 인류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진감선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페이지를 보십시오. 4번. 이 흥덕왕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계동천이 고급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차씨를 가져오면 여기 심어야지라고 딱 차 심을 것을 정한 다음에 대림을 하여 마침 네가 마침 딱 요때 가서 차종에 가져오면 다음 해 봄에 심을 수 있으니까 대림을 하여 가져온다. 가서 차씨를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온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때 대림은 그냥 그때 그 당시에 딱 갔을 뿐이고 그러니까 임금이
네가 가서 가져오느라 임금의 명령한 걸 갖다 그대로 수행을 했을 뿐이에요. 그 대금 그 역할밖에 못했어. 그럼 가져왔을 때 그럼 대림으로 하여금 저 네가 하계동천에 가서 심으라 했겠어요. 대림은 저 경주 사람이라. 경주 사람 갖다 어떻게 하계동까지 가락합니까? 그러니까 대림이 쟤는 사실 가져오고서 자기 약간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도왕이 자기가 딱 정해놓은 그 하계동천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니 그 뭡니까 뭡니까 진주 청주 도덕으로 하여금 그 뭐 아니면 또 그 청주 도덕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하계동천에 가지고 온 차를 심을 수 있는 심을 수 있도록 네가 조치를 해라든가 아니면 그 하동 그 악양현에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 사람을 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 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흥도왕이 이 하계동천이 차의 적팀을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임을 알았겠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흥도왕이 하계동천에 다녀갔을 가능성 이건 이제 제가 조금 상상이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능성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녀갔을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하계동천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흥도왕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저 지리산까지 그 저 뭐고 더구나 하계동천까지 다녀갔단 말이에요. 교통 불편한데.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제 다녀갔을 가능성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김은창의 반란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은창의 반란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822년 흥도왕의 행님인 흥도왕 14년에 일어나요. 김은창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흥도왕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흥도왕은 그때 당시에 부군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부군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것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차기 임금이 될 사람을 부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라 역사에서 부군이 있었던 적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도 드물게 했어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고 부분이 하랑시기에 볼 것 하면은 나와요. 하랑시기에 볼 것 하면은 지정왕이 법흥왕을 부군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군은 보통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형제가 아니거나 친척이죠. 친척 그런 게 차기 임금. 자기한테 아들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시원찮거나 그럴 때는 자기의 친척 가운데서 자기 임금을 정해놓고 그걸 부군이라 임금 될 때까지 부군이라고 부르는 거 부군. 그게 이제 이 삼국사기에서는 자기 형님 흥도왕이 14년에 자기 동생 그 당시 흥도왕이 수종입니다. 수종을 부군으로 삼아서 그 무슨 궁이죠? 근데 그 궁정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게 이제 궁정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정월달에 부군이 되어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3월달에 김은창이 난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흥도왕이 부군으로서 그 난을 수습해야 될 그런 그 책임을 맡게 되는데 이제 김은창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하는 걸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재밌는 이제 그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김은창의 아버지가 김주원인데 이 김주원이 그러니까 선두왕이 둘이 있습니다. 착할선자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베풀 선자선, 착할선자선은 여왕이고 선동 여왕이고, 그건 27대고, 또 지금 이제 이 선두왕은 37대 임금인데 이분이 갱도왕의 아들 해공왕 그 소승왕의 아들 애장왕을 죽이고 자기 조카입니다.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임금이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분이 가만히 있어요. 내가 6단 가만히
이 선도광이 예, 이게 신라가 이제 그 경덕왕 아들이 대공왕이죠. 대공왕이 이제 좀 임금 자질이 없어요. 임금 자질이 없고 정치를 잘못하니까 그때 이제 이 김양상이 자기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김양상이 이 김경신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대공왕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서 37대 선도광이 돼요. 선도광이 되는데 이 선도광이 한 7, 8년 임금을 하다가 부사가 없이 말하면 자식이 없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도광이 선동여왕이 아닙니다. 이게 선도광이 김양상 선도광이 죽게 되니까 내부의 신하가 이 임금이 죽고 나면 빨리 다음 임금을 실어야 되는데 누굴 임금으로 세울 것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김주원을 세우자 그렇게 하는 거죠. 김주원은 그 당시에 제1재상의 지위에 있었어요. 제1재상의 지위에 있었고 이분은 알고 보면 태종 무열왕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종 무열왕제가 계속해서 통일신라 이걸 계속해서 임금 자리에 오르고 중요한 아주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혈통을 충분하게 갖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선동왕이 죽는 그날 그게 정월달인데 비가 억수로 많이 와가지고 알천의 물이 범람을 해요. 경기도 알천의 물이 범람을 하는데 그때 이 김주원의 집이 어디있는 제1재상이죠. 김주원의 집이 어디냐 알천 북쪽에 있어. 근데 이제 임금이 죽었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임금 자리에 오르십시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물이 불어가요. 김주원은 또 임금 죽은지도 모르고 있어. 자, 그러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궁중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냐. 이건 하늘의 뜻이다. 만약에 김주원이 임금이 될 운명 같으면 왜 비가 왔겠으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냐. 그러니까 이 하늘이 김주원을 임금시키지 말하는 뜻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궁중 내부에서 그런 여론이 도는 거예요. 시절복이다. 예, 그러니까 그럼 누구를 시켰더냐. 제2 재상의 자리에 있는 김경신을 시키자 이런 거예요. 김경신은 이제 내무랑계인데 내무랑의 후손인데 말하자면 김주원에 비해서는 왕이 될 자격이 좀 약해. 그 세력도 약해요. 김주원이 훨씬 세력이 더 강해.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지중한 자리는 단 1분 1초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뜻이니까 김주원은 하늘이 허용하지 않는 거니까 김경신을 시키자. 그래서 김경신 추대대가 임금이 되어버려요. 그 김경신이 원성왕입니다. 원성왕이 이제 임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김주원이 그걸 알고는 발을 그러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억하심정이 생겼어. 내가 임금 되었는데 왜 내 자리를 내가 뺏어가서 그렇게 하지만 이미 끝난 문제야. 임금이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원성왕 쪽에서 김경신 쪽에서도 김주원의 세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저걸 삐끗거리는 거고 내가 임금 역할을 못해. 자꾸 저 밖에서 엉뚱한 소리 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아드리는 거죠. 마치 이제 김주원의 아들이 김헌창입니다. 김헌창인데 여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거는 내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추리에 의해서 됐는데 이게 충분하게 그쪽에서 임금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도 그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기회를 내가 부여해 줄 테니까 협조를 해다오. 그런데 김주원, 김헌창 부자가 생각해 볼 때 이미 게임 끝났는데 여기 와서 지금 자꾸 반발해봐야 그 잘못하면 반대로 물리면 완전히 몰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협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김주원 세력을 안아들이기 위해서 그 원상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김헌창을 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헌창을 좋은 것은 다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헌창이 뭐 사람도 똑똑해, 굉장히 똑똑한데 그 김헌창이가 이제 막그 어쨌든 그런 배경 하에서 험배설을 하는 거예요. 뭐 상대등도 하고 뭐 그 뭡니까 시중도 하고 그 신라의 그 조정에서 큰 데서는 다 해요. 그래서 자기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의식을 하고. 그 원상 쪽에서는 그거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워낙 또 세력이 크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헌창이